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장기 요양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하는 지극정성TV 김춘추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이제 등급을 받게 해드려야지 저희가 고객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꼭 받아야 되는 분들이 등급이 안 나오시는 경우들을 많이들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희가 우선은 장기 요양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장기 요양에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등급을 받는 과정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등급이라는 거는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점수가 50점 이상이 나오셔야지 등급이 받게 되시는데, 그 점수를 어떻게 보면 이 어르신이 건강 상태를 잘 전달을 해서 점수를 잘 받게 해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등급받는 과정들을 좀 안내를 해서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저희 왼쪽에 이 할머님이 보이시죠? 이 할머니 분께서 그 오른쪽 다리에 보시면 깁스를 하고 계세요. 근데 휠체어 앉아 계시고 깁스도 하고 계시고 이분은 정말 거동도 불편하시고 등급이 나오셔야 될 어르신이셨어요. 그런데 신청했을 때 등급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선 이 사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오른쪽 할머니 같은 경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치매가 많이 심하셔서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이 없으실 때 문을 열고 나가셔서 어디 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곳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셔서 뭐 경찰에 신고해서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셨는데, 또 이런 분이 등급 신청을 하셨는데 등급이 나오시지가 않으셨어요. 저희가 왜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요? 그것은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요양의 제도의 이해가 좀 떨어지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장기 요양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장기 요양 제도는 제가 이 빨간색 글씨로 표시를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6개월 이상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6개월 이상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 동안 일상생활이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그 휠체어 타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한번 그 보호자분 실제 사례니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보호자분께서 저희를 통하지 않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신청을 할 때 공단에다 신청하면서 우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전화를 하셨는데, 이분이 깁스하신 지가 그 휠체어 생활은 1년 이상 되셨지만 깁스하신 지가 한 3개월 정도 되셨어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최근의 사건만을 기억하지 예전에 이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단에다 전화해 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할머니가 지금 등급이 필요하시다. 그런데 그러면 공단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아, 어떻게 불편하시죠? 그랬더니 3개월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깁스를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6개월 이상 기간으로 알까요? 아니면 3개월로 아프신 걸로 판단을 할까요? 그렇죠. 6개월 이상이 아닌 공단 측에서 3개월 전에 깁스하셔가지고 신청하셨구나. 그러면 답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어르신 상태를 보고 3개월 뒤에 다시 신청하세요.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는 또 가정 중에 또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또 병원에 입원하셔서 또 전화했더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어머니가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럼 또 6개월 이상 기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아니다, 이 어머니는 1년 동안 충평전하신 정도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확인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신청을 나와서 2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른쪽 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65세 이상이신데 저희가 치매 어르신들 모시다 보면 외부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떠세요? 네, 없었던 정신도 다시 번쩍 들어오셔가지고 답변을 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치매로 판단하시지 않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분은 버스 종점까지 간 경우도 있고 여러 치매의 여러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외부에서 잠깐 어르신의 상태를 볼 때는 어떻죠? 네, 초인적인 힘이 발휘해서 아니다. 우리 또 어르신들 자존심 세시잖아요. 아니다, 나는 멀쩡하다. 이렇게 답변하니 이분은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지가 않고 혼자서 수행하는데 그냥 가끔 치매가 있어서 등급 신청을 하셨구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기간이 중요한다는 거고요.
그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정도를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전달을 해야 될 때 그 공단 측에서는 뭘로 평가를 하죠? 그렇죠. 인정조사표입니다. 인정조사표.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인정조사표에 대해서 또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신청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어르신이 아프다. 그러면 인정 신청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 인정 신청표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정 신청서를 쓸 때 신청인은 네 어르신이 되시는 거고요. 신청인은 어르신이. 근데 이제 대리인이 그 보호자분들이 주로 되시잖아요. 그러면 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신청 접수 있는 번호한테 전화를 하셔서 언제 저희가 어르신의 상태를 보러 집에 방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 전화번호를 누가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보호자가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 확대를 해놨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르신이 직접 전화를 받으셔서 공단 측에 전화해서 전화가 왔을 때 어르신 어디 주소가 어떻게 언제 찾아뵐게요 그러면 내가 불편해서 신청했는데 언제쯤 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실까요? 어르신이 인지 기능은 좀 정상이시구나. 어디가 불편하신지를 또 어르신한테 직접 묻게 되면 아무래도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리인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신청인과 대리인은 네, 그렇습니다. 전화번호는 대리인 보호자가 신청을 하시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사례를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할아버님이셨는데 할아버님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사회복지사 할아버님이신데 할아버님이 이제 신청을 하신 거죠. 여기는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공단에서 신청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이분께서는 눈도 정말 안 보이시고 신체가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도 아무래도 집안에서 생활하는 공간이시다 보니까 공단에서 신청하고 왔을 때 이제 어르신이 띵동 눈을 눌렀을 때 뭐 10분이 걸리든 20분 걸리든 본인이 힘들어서 문을 딱 열어드린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이분은 거동이 가능하시네? 이렇게 보시겠죠. 뭐 이렇게 힘들어서 짚고 어떻게 나오시긴 하더라도 이분을 그냥 그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지는 인정조사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정조사표를 보게 되면요. 지금 아까 신체 기능하고 인재 기능 두 가지를 보게 돼 있는 게 인정조사표인데 여기 보시면 네, 여기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대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완전 자립, 옷 입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고 목욕하는 거 이제 일상생활 전반적인 걸 묻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죠? 기준을 세 가지로 봅니다.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앞서 어르신께서 공단에서 신청 들어왔을 때 본인이 불편하시지만 익숙한 생활 공간에 어떤 도구를 잡고 어떻게든 이렇게 힘들게 해서 문을 딱 열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자립으로 보는 거죠. 자립. 그러면 부분 도움은 뭐냐? 부분 도움은 본인이 생활하지 못하는데 누군가 옆에 부추겨서 생활하는 게 부분 도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완전 도움이라는 걸 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셔서 저희가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적어도 부분 도움 이상의 네, 잔입 정도가 부분 도움 이상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거라든지 세수하는 거라든지 양치질 이런 기타 등등이 부분 도움 이상 표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옷 입는 거, 세수하는 거, 양치질하고 목욕하는 거 제가 어르신들 한창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 교육해드릴 컨설팅하고 수급자 때들 같이 모셔서 제가 인정조사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어르신 옷 입는 거 어떻게 입으세요? 내가 그냥 입어. 세수하는 거. 내가 세수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이분은 옷 입으실 때 불편하셔가지고 옆에 보호자분 있어서야지 옷 갈아입으실 수 있고 세수하든 양치제든 화장실 이용하실 때도 혼자 버틸 힘이 없으시니까 넘어진 경험도 있으시고 식사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사하실 때도 본인이 식사하시다가 다 흘리셔서 또 보호자가 치료해야 되고 이런 상태시면은 이거는 부분 도움이 되시는데 어르신한테 그런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을 때는 대부분 완전 자립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정말 필요하신 등급이 필요하신 분들도 그냥 어르신한테 일방적으로 맡겼을 때는 공단에서 오셨을 때 그 어르신의 건강한 그 상태를 어르신의 이제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세 가지로 보기 때문에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집안일하기 여기서 보면 이제 왼쪽 편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안일하기, 식사하기, 빨래하기, 금전관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적인 사항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부분이고, 왼쪽은 어르신 상태를 보는 부분인데, 어르신 상태를 보면 상태가 안 되시면 이 오른쪽 부분이, 네, 그렇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왼쪽 부분에서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면 대부분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왼쪽 부분에 있어서 가능장 정도가 뭐 자립으로 많이 표시가 되면 오른쪽 부분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표시가 되니까, 처음에 어르신께서 인정조사표를 인정조사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 보호자분이나 이제 그 어르신이 옆에 계셔 주시는 보호자분이나 이분의 불편하신 정도를 잘 도와주시는 분께서 이런 불편한 정도를 상황으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르신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체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을 보게 되면, 인지 기능 보세요. 방금 전에 들었던 얘기 있는다, 오늘이 며칠이다, 자신 있는 장소를 있는다, 나이와 생일을 모른다, 지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다 기타 등등이 있는데, 어르신께서 제가 대부분 경험치로 봤을 때 본인들이 이런 상황들을 잘 평소에 잘 인지를 못하심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외부에서 본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시는 게 대부분이시더라고요. 다 똑바로 말씀을 하시거나 며칠인지 알거나 그날따라 유난히 컨디션 좋은 분들이 많이들 있으셨어요. 그렇다고 또 저희가 어르신 공단에 왔을 때 모른다고 하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요, 사람이 무언 것을 훔쳤다, 헛것을 보인다, 슬퍼 보인다, 기분이 처져 있다, 기타 이거 쭉 한번 인정조사표 읽어 보시면 이 내용들은 보호자분들이 평소에 케어해드리면서 아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기록을. 제가 앞에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례 두 번째 중에 부분에 보면은 아까 그 어르신 어머니께서 뭐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가시거나 이런 게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셨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경찰서 신고 접수했던 증명이라든지 이 어르신의 건강이 지금 인지 기능이 안 좋다는 기록들을 모아 놓으셔서 공단분들이 오셨을 때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그 서류나 어떤 기록들을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죠. 공단에서 평가하기 훨씬 쉬우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게 없어서 갑자기 그럼 어르신한테 맡겨놓는다면 어르신이 정말 평소처럼 편찮으신 정도를 이 상태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제 경험상 대부분이 어떻다고요? 그렇죠. 대부분 초인적인 힘이 발휘해서 대부분 인지 기능이 없던 인지 기능도 되살아나시기 때문에 그런 기록들을 잘 모아 놓으셨다가 인정 조사를 받으실 때 잘 알려드리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인정 신청을 넣고 나서요,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이제 항목들을 보게 됩니다. 뭐 항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이렇게 보게 돼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한테 좀 평소에 있는 부분을 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전달하려고 잘 전달해서 공단 분들이 이제 평가를 보면 인정조사에서 자 이분들에게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하는 영역은 신체 인지 행동 변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호청취 영역은 어쨌든 어르신께서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재활 영역은 공단에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판단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분들은 어르신 공단 분들에서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신체 인지 행동 변화 영역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어르신의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또 잘 못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뭔가 등급이 안 나오실 수 있도록 너무 완전 자립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불편하신 정도를 보호자분들이나 평소에 이분을 잘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기록을 남겨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인정 신청을 하고 인정 조사표를 넣게 됐어요. 그러면 인정 신청 3점 점수를 내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정말 마상이신, 아까 그 제가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으로 말씀드렸죠. 완전 도움이신 분들은 대체로 1, 2등급이 나옵니다. 1, 2등급이 나오셔서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 없지만 3, 4등급 좀 이분은 아무래도 좀 내가 판단하기, 공단 측에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 이런 분들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의사소견서 양식을 보게 되면요, 뭐 어르신 질환이 있는지 이제 질병 코드에 따라서 표시를 하는데, 뭐 질병이 예전에 의사소견을 받아놓은 게 있으시면 질병 코드에 표시가 되겠지만, 오른쪽 영역에 보시면은
심신 상태, 관절 범위, 운동 상태를 보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인지기능, 문제행동률 이걸 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 저희가 아프면 어디를 가죠? 이게, 아니, 신체가 아프면 어디 가죠? 정형외과를 가죠. 인지기능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그렇죠. 네, 신경외과를 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쭉 다니셨던 병원에서 쭉 뭐 몇 년 동안 쭉 다니셨던 병원에서 인정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다행이시지만, 대체로 저희 어르신들이 이제 그 노화로 인해서 아니면 이제 꾸준한 오래된 뭐 고질적 질환에 의해서 건강이 나빠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주로 병원을 쭉 다니셨던 곳들이 없어요. 없던 부분인데,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신경외과 가가지고 이런 정형외과 영역, 이런 신체 기능 영역에 대해서 의사소견을 써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써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검사를 다시 하겠죠. 아니면 지금 인지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기능에 대해서 정형외과의 반대로 정형외과에서 물어봤을 때는 인지 기능을 뭐 잘 써드릴 수 있을까요? 잘 보기가 아무래도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소견서를 어디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의사소견서를 잘 뭐 이렇게 받으시는 방법은, 그 우선은 큰 종합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정밀검사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병원에는 추천하지가 않고요. 그 원래 제일 좋은 건 기존에 다니셨던 병원으로 가셔라. 이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그런 병원이 없으실 때는 주변에 이제 저희가 그 포털에 검색하시면은 주변에 이제 한의원들이 있습니다. 한의원들이 쭉 리스트가 뜨면 그 한의원들에다 전화를 해보셔가지고요. 한의원에서 이 의사소견서 써주신다 그러면, 한의원 영역은 인지기능도 보고 신체기능도 다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확률이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 쭉 전화해 보셔가지고 전화 드립니다. 아, 혹시 여기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써주시나요? 했을 때, 아, 여기는 써주시니까 어르신 모시고 오세요 하면 그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도 추천해 줄 만한 게, 요양병원 같은 경우도 어르신 요양 관련된 그런 그 외래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셔서 의사소견서를 또 써주시는지 확인을 하셔서 가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제가 좀 이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등급 신청할 때 제가 정리해서 마지막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정 신청할 때, 그리고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에 의해서, 그리고 의사소견서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데, 인정 신청하실 때는 신청인은 당연히 어르신이 되시는 거고요. 대리인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리인일 때는 이제 보호자가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으시는데, 신청인의 전화번호도 웬만하면 대리인의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화했을 때 어르신이 너무 그때 컨디션이 좋으셔서 인지기능을 너무 멀쩡하게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게 주의사항이 하나고요. 그 다음 인정조사표에 의해서는 세 가지 기준으로 본다. 완전 자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으로 보기 때문에, 부분 도움, 완전 도움으로 어르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가 인정조사할 때 꼭 같이 계셔서 어르신이 불편한 신체 영역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주셔라, 이런 부분 하고요. 인지 기능에 있어서는 그 보호자분께서 평소에 인정조사표에 의해 쫙 읽어봐셨을 때, 아, 우리 어르신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돼 하면 기록을 남겨놓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의사소견서를 쓰실 때는, 의사소견서는 어떻다고요? 뭐 종합병원에 이렇게 가면 신체 기능, 뭐 그다음 인지 기능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어르신이 다니셨던 병원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역사회 한의원이 인지 기능이나 어떻게 보면 신체 기능을 다 보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요양병원 외래에 보시는 그런 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정보를 가지고 꼭 등급이 필요하신 분들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없게, 저희 이 방문 요양 기관을 운영하시거나 사회복지사 분들이 제가 드리는 정보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분들을 등급을 받게 해서 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한테 힘을 주실 수 있도록, 네,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